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지희입니다. 그동안 위반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댓글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께 드디어 확정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정부 이송까지 완료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 1년짜리 한시법으로 시행됐다가 효력이 끝난 이후 무려 12년 만에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 건물도 과연 해당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 현황을 먼저 짚어드리고 이번 최종 법안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까지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현재까지의 진행 절차와 향후 이 법의 시행을 이해하려면 법이 만들어지는 절차를 아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먼저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내는 정부 입법,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이 직접 법안을 만드는 의원 입법입니다. 두 경로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의 절차는 동일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국회 제출 이전, 즉 법안을 누가 어떤 과정으로 준비하느냐에 있습니다. 정부 입법은 담당 부처가 법안을 작성한 뒤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40일 이상의 입법 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행정부 내부 절차만으로 통상 최소 5개월에서 7개월이 소요됩니다. 여러 기관의 검토와 국민의견 수렴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절차가 엄격하고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반면 의원 입법은 이 행정부 내부 절차 전체를 거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서명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별도의 사전 행정 절차 없이 곧바로 국회 심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법안 발의에서 국회 제출까지 며칠 안에도 가능합니다. 이번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양성화 특별법은 의원 입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면 상임위 심사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점이 이 법이 비교적 빠르게 처리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법안이 각 단계를 어떻게 밟아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2025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위반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위반 건축물 문제를 단순한 불법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와 매수인이 피해를 보는 사회적 문제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대출과 보증보험이 제한됩니다. 건물주가 저지른 불법의 피해를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입니다. 둘째, 이행 강제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벌금보다 불법 임대로 얻는 수익이 더 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면서도 위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익입니다.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두 가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위반 건축물을 합법으로 전환하는 양성화 특별법 시행,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전면 정비하는 것. 이것이 이번 법 제정의 공식 출발점입니다. 2026년 1월 당정협의, 여당과 정부 간 협의를 거치면서 양성화 특별법 입법 추진 방향이 구체화됐습니다. 이 시점까지의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오늘 영상의 핵심인 3월 이후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등 17인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분은 각각 국토교통위원회의 여당 간사와 야당 간사입니다. 쉽게 말해 여야가 손을 잡고 낸 법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번 발의가 처음이 아닙니다. 22대 국회에서만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총 14건 발의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왔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3월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2026년 4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1차 심사, 14개 법안이 모두 상정됐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문을 하나씩 검토하는 축조심사가 시작됐습니다. 14개 법안을 각각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내용들을 모아 하나의 통합 대안을 만들기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4월 28일 소위원회 3차 심사에서 14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를 대안반영 폐기라고 합니다. 각 법안에 원하는 폐기되고 각 법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대안 하나로 통합되는 방식입니다. 2026년 4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14개 원안은 모두 대안 반영 폐기 처리됐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원회 대안이 전체 회의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2026년 5월 6일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쳐 일부 표현이 다듬어진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2026년 5월 7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습니다. 12년 만에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완전히 넘은 날입니다. 2026년 6월 5일 정부 이송 완료. 본회의 통과 약 4주 후 행정부로 이송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이 단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는 대통령 공포입니다.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므로 늦어도 6월 20일 이전에 공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이 공포됐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월에 공포된다면 2026년 12월 중순경에 법이 시행됩니다. 이 6개월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만들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합니다. 왜 조례가 중요할까요? 실제 신청기간 자체가 조례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법 제4조에는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자체마다 실제 운용기간이나 조례상 면적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함께 내가 사는 지역 지자체의 조례가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행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승인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갖춰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맞으면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입니다. 6월 공포, 12월 시행을 가정하면 신청 마감은 2028년 6월 중순경입니다. 18개월이 길어 보이지만 서류 준비와 건축위원회, 심의 기간을 고려하면 절대 여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다만 18개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물은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댓글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이번에 확정된 법조문을 직접 확인하면서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건물이 대상인가? 특정 건축물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양성화 대상일까요?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법에서 말하는 특정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법 제2조에 3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지었거나 무단으로 대수선한 건물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위반 건축물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사용승인 미취득 건물입니다. 허가는 받고 지었지만 사용승인, 즉 중홍을 받지 못한 건물입니다. 허가는 난 건물인데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무단 용도 변경 건물입니다.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바꾼 건물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사실상 주택으로 쓰는 근생빌라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 이 3가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가지 전제 조건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주거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 제2조에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란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물로 명시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 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여야 합니다. 절반 이상이 상가나 사무실이면 이 법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2024년 이후에 지은 건물 혹은 2023년 말 당시 아직 짓고 있던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규모 기준입니다. 댓글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것 중 하나가 불법으로 늘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느냐는 것입니다. 법 제3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증축,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원래 허가받은 면적에 불법으로 늘린 면적까지 더한 전체 크기로 기준을 판단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많이 궁금해 하시는 세부적인 면적 기준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세대 주택입니다.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무단 증축 부분까지 합산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제외입니다.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6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조례가 나오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165제곱미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자체 조례가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법조문에 직접 명시된 것으로 조례로 조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2014년 국법에 330제곱미터에서 2배로 확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생빌라입니다. 다세대 주택 또는 단독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이면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입니다. 단, 역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세 번째, 방 쪼개기와 가구수 무단 증가, 근생 빌라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요. 법 조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 쪼개기, 즉 세대 가구 호수를 무단으로 늘린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규모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무단 증축보다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세대 가구 호수를 늘리는 대수선을 한 건물은 건축법 제49조 피난시설 기준, 제50조 내화구조 기준, 제52조 마감재료 기준,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다음은 근생빌라입니다.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방 쪼개기와 동일하게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신청이 불가한 구역입니다. 규모와 유형이 맞아도 이 구역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입니다. 둘째,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입니다. 단, 그린벨트 지정 전에 지어진 건물은 예외입니다. 셋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단, 구역 지정 전 건축물이거나 국방부 장관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넷째, 접도구역입니다. 도로에 인접한 보호구역을 말합니다. 다섯째,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단,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물은 예외입니다. 여섯째, 정비구역입니다. 이 역시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물은 예외입니다. 일곱째, 보전산지입니다. 여덟째,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특별조치법으로 이미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면서 그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물은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용 승인 심사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청이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준은 4가지입니다. 하나, 자기 소유 대지일 것. 본인 소유 대지이거나 타인 소유 대지는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 국유지 공유지는 처분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 소유자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권, 도시계획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도로 최소 너비 기준은 일반 건축법의 4m가 아닌 3m로 완화 적용됩니다. 소방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조항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 방 쪼개기와 근생빌라의 경우 소방 피난 기준을 준수할 것. 세대 가구 호수를 늘린 건물과 근생빌라는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와 소방시설법 제12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넷,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 그렇다면 이행 강제금을 당장 모두 내야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법 제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또는 이행 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즉, 당장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안에 내겠다는 조건으로 먼저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과태료 납부 기준. 이행 강제금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경우로 나뉘니 여러분의 경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행 강제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행 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둘, 이행 강제금을 낸 이력은 있지만 추가 위반 내용이 있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행 강제금 5회분 전액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행 강제금을 낸 이력이 있다고 해서 감면되지 않습니다. 셋, 이행 강제금을 낸 이력이 있고 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행 강제금 5회분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과태료로 납부합니다. 넷,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입니다. 과태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참고로 2014년 국법은 이행 강제금 1회분이 기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5회분으로 강화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 특례입니다. 근생빌라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분들 중에 주차장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법 제7조를 직접 분석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무단증축 건물은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이 건물들은 처음부터 주차장 없이 지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으면 현재 상태 그대로 합법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차장법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쪽액이 건물과 근생빌라는 다릅니다. 세대가구 호수를 무단으로 늘린 건물과 근생빌라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차장을 직접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당장 주차장 설치가 조건이라면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이번 법에는 완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 조례로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 제7조 제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수도권도 심해 근생빌라처럼 물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지역 지자체 조례가 나오면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는 완전 면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매수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은 방쪽액이나 근생빌라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정리하면 근생빌라의 주차장 설치 문제는 이번 법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설치 또는 비용 납부 중 선택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완화, 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근생빌라를 가진 분들은 특히 지자체 조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구법과 이번 신법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가구 주택 면적 기준입니다. 구법은 330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신법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2배 확대됐습니다. 두 번째, 근생빌라 포함 여부입니다. 구법에는 없었지만 신법에서 새로 포함됐습니다. 세 번째, 과태료 기준입니다. 구법은 이행 강제금 1회분이었는데 신법은 5회분으로 강화됐습니다.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 특례입니다. 구법에는 없었지만 신법에서 과태료와 주차장 의무 면제 규정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다섯 번째, 지원센터입니다. 구법에는 없었지만 신법에서 지자체 특정 건축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여섯 번째, 유효기간입니다. 구법은 시행 후 1년이었는데 신법은 시행 후 18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지금까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즉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의 입법 과정과 주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 가결, 2026년 6월 5일 정부 이송 완료, 2026년 6월 20일 이전 대통령 공포 예정, 2026년 12월 중순경 법 시행 및 신청 접수 시작 예상, 그리고 2028년 6월 중순경 신청 마감 예정. 이번 법 제정은 12년을 기다려온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적용 대상 규모, 기준 시점, 유효 기간 등 큰 틀이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이 제정됐다고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 일부 면적 기준, 신고 접수 기간, 주차장 의무 완화 기준 등 중요한 세부 내용들이 앞으로 국토교통부 시행령과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해집니다. 시행령이 나와야 비로소 내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이 완전히 확정됩니다. 저도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즉시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중요한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